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입니다. 출발 사심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끝날 것 같은 최동국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문제와 진영 장관 사퇴 문제로 어제도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최 총장 사건은 단순히 권력자의 스캔들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제 임모 여인이 가정부였던 여인이 최 총장이 아이 아버지라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퇴임으로 봉합할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이너스컬이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있어 보입니다. 진영 장관 사건은 아직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외관만 갖췄지 시스템화하지 못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통령제 아래서 장관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검찰총장 도덕성 문제에다가 진영 장관 사퇴 파문이 겹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우리 정치계의 원로 조순영 전 의원으로부터 현재의 정치판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계 30위권인 동양그룹이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주회사 동양이 어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요. 연말까지 돌아오는 회사채와 기업음이 무려 1조 2,300억입니다. 그 대부분은 일반인의 돈이죠. 이 문제 2부에서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판 구글 어센 V월드가 공개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V월드를 개발한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장을 인터뷰합니다. 매주 화요일엔 문화를 위한 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가 오늘 최동국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죠. 네, 최 총장 문제도 있고 기초연금 논란 부분도 함께 합니다. 예.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쪽은 이 공약을 축소 조정한 불가피성, 그것을 설명하는 데 아마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다 이렇게 몰아붙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 전 총장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청와대 외압설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그 반격을 펼치면서 이 최 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 부도덕성 문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한편 이 박 대통령 골머리를 섞인 진영 장관 어제 사표를 수리했는데 네. 이 정기국회로 일정상 연말까지 개각이 어렵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청와대가 이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진 장관. 정홍원 국무총리도 더 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죠. 이런 속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개각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일단 읽힙니다. 뭐 인사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9월 정기국회 중에 뭐 인사청문회를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실제로 뭐 정기국회 중에 장관을 실제로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정기국회는 일단 넘기고 내년 초 정도에 개각을 단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예, 차관 대행 체제가 적어도 3, 4개월 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동시에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그 첫 케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역사, 영토 문제에서 자꾸 퇴행적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금도 아픔을 겪는 국민도 있고 아주 큰 상처를 받은 국민도 있는데 이건 국민과 같이 해결할 문제지 정상끼리 앉아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당분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이 수입 금지 조치 그걸 서두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일본에서 오염수를 밖으로 내보낼 줄은 몰랐다. 저렇게 비도덕적인 애들, 일본을 가리키는 겁니다. 외교로 커버해줘야 하나 해서 빨리 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윤 장관의 발언, 특히 그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외교적인 언사는 아닙니다. 일본 쪽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에서는 가끔가다 더한 말도 하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 우리 장관이 그랬다고 하는 게 좀 그렇네요. 이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이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하는 문제, 네. 이 합의 불발하는 것이 확실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국군의 날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예. 그 내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 안보 협의회 열립니다. 여기서 본래 그 전작권 관련 합의가 곧 도출될 거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았고 또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이글 장관이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어제 국방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 재연기와 관련한 합의는 이번에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난달 26일 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그것이 결렬된 것, 그것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예. 또 미국 측에서 한국의 그 동북아 MD 참여, 그것과 좀 연계를 시키고 있는 부분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서는 뭔가 좀 얻어낼 걸 더 얻어내야 이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에 좀 응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미국이 MD 참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양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양그룹이 어제 주식회사 동양, 그다음에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개 계열사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이 법정관리 신청에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계열사, 회사채, CP 보유자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무려 4만 7천여 명입니다. 금액도 1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법원 주도로 회생 계획안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회수율은 원금의 20 내지 30%에 불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클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금융당국이 이 전면 감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신 규모가 적었다 이런 뭐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임론이 지금 밀고 있죠. 예. 이 은행 여신보다 주로 회사채 CP를 발행해서 이제 직접 자금을 조달해 이제 온 건데 동양그룹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채 이 CP 쪽에 좀 그 관심을 좀 덜 기울이니까 이 고금리를 앞세웠습니다. 연내지 7% 내지 8%. 그래서 이 계열사 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를 했는데 이거 과정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결국 부실감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축은행 사태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지금 눈총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대우 이후로 가장 큰 이 사건이 되는데 오늘 2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짚어드렸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중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집권 7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난맥이 아닌 것이 친박 중진이었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반기를 들면서 표면화됐기 때문입니다. 최동욱 총장 사퇴 논란이 여전히 불씨를 남긴 상태에서 진영 장관 사퇴 파문이 터졌죠. 사퇴 명분도 문제입니다. 대선 핵심 브레인에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장관이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기초연금안을 국민연금과 연계되었다 하여 정면에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대폭 개각설이 나오면서 공직사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권 첫해 새누리당에서조차 벌써 차기 주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리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 정치계의 원로로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순영 전 의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죠? 예, 잘 있습니다. 네. 예. 이 진영 장관의 사표가 어제 수리됐습니다. 총리가 2차례 반려하면서 업무 복귀를 종용했는데도 네. 끝내 불응을 하자 결국 청와대가 사표를 받아들인 건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그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항명이라고 그럴까요? 사태 파동에서요. 예.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에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이번 사태 발단은 물론 진영 전 장관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시작됐습니다만은 이 사태로 수습하는 대통령과 내각을 통화하는 국무총리의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리더십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처장관들로 통성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번에 사태 수습에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요.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 이 정권은 난백상이고 그리고 본인은 무책임한 처신이고 국무총리는 통화를 해야 되는데 무기력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 사태 이유가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진영 장관은 연계를 끝까지 반대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속칭 왕따 당했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의 파업 게임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청와대 참모와 장관 간의 갈등이 외부로까지 알려진 상황인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책임은 이번 사태 책임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 정 장관이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나 또 정책상의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이나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그리고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이 3자에 다 공동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첫째로 진영 전 장관의 경우는 만약에 정책상의 정말 이견, 자기 양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 결정됐다고 한다면은 사퇴 의사가 있으면요, 임명권자인 대통령,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에 보고를 해서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사퇴서를 무슨 해외 출장 중에 이렇게 유포되게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정책상의 이견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하질 않고요. 분명하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이제 사표 발표를 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없던 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사퇴하겠다고 이제 언론에 이게 밝히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업무 복귀하라고 촉구를 하는데요. 예. 보니까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예, 보도자료에서 언론을 통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와 부처장관은 상명 하복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는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어야 됩니다. 일시를 정해가지고요. 몇 월 몇 시까지 업무 복귀하고 만약에 업무 복귀 안 한다면은 항명으로 간주를 해서 헌법 87조 3항에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주 단호하게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실천을 했어야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이걸 국민 연금에 연계시키는가 이런 것이 오래전부터의 소신이라고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면요, 만기 7남용 국정운영 방식으로 모든 걸 다 간섭하고 결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요, 국민연금에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은,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방안은 국민행복, 연금위원회에서 지시한 두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두 방안 중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예. 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이런 두 방식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집해가지고 의견 충돌이 나겠습니까? 저는 참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고용복지수석실에서 보건복지안 진영 장관의 안을 거부했다고 그러는데요.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오히려요. 지금 감사원장 후임 같은 것도 한 달 이상을 지금 인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천념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야지
이거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서실이 말하자면 내각의 굴림원은 예. 이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되고요. 국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내각이라는 이런 원칙하에 국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장관과 이 청와대 최원영 수석과의 그 갈등에서 이 대통령께서 제대로 그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퇴 의사가 어떻든 보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면은요. 예. 진영 장관은 그랬더라고요. 사퇴 의사를 총리를 비서실장 경위에서 보고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대통령이 마땅히 그 총리와 그 진영 장관을 불러서요. 사퇴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진위가 뭐냐? 뭐 때문에 사퇴하려고 그러냐? 정책상의 이견이 있다면 대화를 서로 상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수습을 했어야죠. 예. 근데 그냥 전혀 없이 그냥 사표만 발려온다고 그러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리더십이 말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단호하게 말이죠.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 박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이제 장관에게 이런 이제 책임을 부여를 하고 또 그만큼 권한을 네. 주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받아 쓰는 장관들만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좋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만기 칠남령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네. 책임 장관제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분명히 그 책임 장관제뿐만 아니라요. 책임 총리제도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막상 그렇게 현재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관들, 총리하고 장관들에게 정책상의 그 자율권을 부여를 하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이죠. 비서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각의 굴림을 하고 어떻게 국정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월요일이면 꼭 아침에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데요. 그 모두 발언이 국정의 방향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언론이 아주 태서특필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이런 방식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예, 수석 비서관 회의는 어디까지나 비공개로 하고요. 그런 중요한 모두 발언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진영 장관이 정책상의 이견 때문에 사퇴하겠다고 그러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진영 장관은 삼선의원에다가 지역구도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핵심 측근이라고 해서 그나마 그런 의사 표출도 했죠. 예. 다른 부처장관 국무위원들은요. 국무회에서 전부 받아쓰기만 하고 예. 네? 청와대 눈치만 보고요. 그렇게 지금 국정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큰 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고 말이죠. 이런 만기 칠남형으로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계속 언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조각할 때는 아시겠지만 차관급 이상 낭만만 6명 있지 않습니까? 낭만하신 분이 6분이었는데 집권 7개월 만에 또 양건 감사원장 사퇴했고 최동국 검찰총장 파문이 일었고 이 진영 장관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인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요. 예.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 기능에 국한하도록 어디까지나 국정의 중심은 내각에 두고요. 예. 그리고 내각과 비서실과의 상호관계, 그것을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고요. 또 상호간에 견제하도록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양건 감사원장도 결국은 그 인선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그 일방적으로 그냥 사퇴하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예. 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무총리의 역할도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 부처 간에도 지금 갈등이 많고요. 불협화음도 많다고 그러는데 국무총리가 그 헌법상의 권한이나 이런 책임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해가지고요. 그것이 계속 그냥 지속되고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복지 공약, 복지 정책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청와대 대통령에게 그 예.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기초연금을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관여를 해야죠.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논의를 하고요. 두 방안 중에. 그래가지고 한쪽 방안으로 결정돼 있다면은 보건복부 장관이 혼자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같이 보고를 해야죠. 힘을 실어주고요. 예, 그랬어야지 말하자면 비서실에 그 수석비서관이 관여하고 말이죠. 중간에서. 그런 현상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최근에 일어난 큰 사건에 대해서 큰 사건 두 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이스키 내란 음모 사건인데요. 이 새누리당이 지금 이스키 의원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기소되면 보자고 하다가 급하지 않다 하는 쪽으로 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민주당의 그 자세나 태도가 잘못됐죠. 예. 네, 처음에는 그 이석기 위원 그 제명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일단 그 기소까지만 두고 보자고 그러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최소한 1심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그러는데요. 예. 의원의 그 자격심사나 징계에 관해서는요, 법원이 제소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국회 자율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명하느냐 여부 이 문제는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것을 2심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러다가 이제 2심 판결까지 또 이렇게 되고요. 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요. 저는 그래서 지금 징계 종류에 4개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그 제명은 3분지라 사실 어렵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직무정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소만 되면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정지되도록 다만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를 할 수 있게. 예. 네,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공직자는 기소만 되면은 직위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구속 기소되면요. 예. 직무정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그런데 있죠. 국회의원은 지금 기소되고 1심 유죄가 나와도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신분을 유지하고.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문제인데요. 9월 내도록 이 진실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 TV조선이 임모 여인의 가정부를 인터뷰하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최 전 총장에게 결정타를 안긴 셈이 됐는데 최 총장은 처음부터 검찰 흔들기라고 그러고 야당은 또 최 총장 찍어내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조 의원님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네, 이 문제는 그런 배우설도 제기가 되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예. 이 사태의 본질은 검찰총장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죠. 예. 예,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권이나 이런 데서는 도덕성의 문제는 별로 중시를 안 하는데요. 사실 검사는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참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검사 윤리 강령에도요. 검사의 공소 생활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 총장 스스로도 취임자에서 예, 검사의 청렴성, 깨끗한 처신 그것이 있어야지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그렇게까지 강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작은 실수로 해서도 검찰이 참 치명적 위기에 처한다고 말이죠.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요. 저는 어떻게든 사표 수리로 사인으로 물러난 것으로 일단 사태는 봉합이 됐습니다만 특히 검찰총장이요. 감찰을 거부한 건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예. 예, 검찰이 정말 도덕성을 유지를 하고 국민의 검찰로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고요. 예. 감찰에 있어서는 누구나, 검찰총장도 검사거든요. 예, 그렇죠. 모든 검사가 감찰에 마땅히 응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가동이 됐는데 이 세법 개정안에다 기초임금법 같은 핵심 쟁점 법안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네. 새누리당이 이걸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이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한 상태입니다. 이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몸싸움하고 이제 물리적 일방적 강행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그런 폭력국회를 막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아주 정말 잘못된 입법입니다. 예. 그대로 이거 잘못 악용하고 남용하면요, 완전히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고요, 전혀 의사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이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과반수 다수결 원칙, 예.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서는 국회의 의견은 과반수로 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입법이라고 봐서요.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재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안철수 의원이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10월 재보선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싱크탱크 내일이라는 데가 이 호남 지역 실행위원 68명을 인선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 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 저 별로 아는 게 없는데요. 예. 싱크탱크 내일인가 실행위원들 호남에서 인선을 하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인선이 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우선 지금부터요. 정치 세력화 하게 되면 곧장 창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연구소 같은 거, 싱크탱크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할 게 아니라요. 정정당당하게 아무리 좀 힘들고 미약할지라도요, 지금부터 창당 수순에 곧장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특히 새정치에는 실체가 무엇인지 말이죠. 좀 더 우리가 당면은 정치 현안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다가오게 말이죠. 좀 발언하고 행동하고 좀 그래야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그런 사업에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우리 정치계의 원로 미스터 쓴소리 조순영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찬미님 모바일 앱 예스로 최동욱 총장 사퇴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네요. 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유쾌하지 않은 뉴스가 안타깝다. 이 출발새 아침의 인터뷰 내용은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예, 지금 시각은 7시 40분 4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봅니다. 박화인 캐스터. 네, 찜통 더위 같았던 여름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가을이고 벌써 10월입니다. 출근길 시간이 더해갈수록 도로 위로 차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강 주변 도로 중에서는 강 동쪽으로 주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난지도 일대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에서 여의도 쪽으로 쭉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연희램프와 홍제램프 사이 3차로의 고장차 때문에 힘겼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으로 구리 시계를 중심으로 밀립니다.
끝으로 봉은사로는 차병원 가는 길 라마다 서울호텔 앞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세계 수율 30위권인 동양그룹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주회사인 동양과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만기 회사채와 기업보험 1,100억 원이 돌아오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빚이 무려 1조 1,000억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사도 추가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동양그룹은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보험을 산 투자자들입니다. 모두 1조 2294억 원에 투자한 사람만 4만 7천여 명입니다. 그 피해 규모는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데일리 최고의 경제기자죠. 이진우 기자 전화로 연결되겠습니다. 이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제 만기 도래한 1,100억 원의 회사채 그리고 CP로 인해서 이 재계순위 38위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는데요. 예. 예, 부도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위기의 배경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식회사 동양하고요. 동양레저, 예. 동양인터내셔널 이 세 개 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정 관리라고 하는 게 예전 용어이긴 한데 이게 회사가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대로 하면 그럴 경우에 부도를 내고 회사 문을 닫고 빚잔치를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봐달라 이런 신청을 한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표면적으로는 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세 개 회사는 돈이 없어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은 겁니다. 세 개 회사 합쳐서 1,100억 원을 어제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못 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어쩌다가 그 큰 그룹이 이 지경까지 됐느냐 이게 이제 궁금할 텐데요. 대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돼서 쓰러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무리하게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탈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문제가 됐었고요. 웅진그룹도 기억하시겠지만 극동건설을 인수했다가 문제가 됐었고 예, 그렇죠. STX 그룹 자체는 뭐 그룹 자체가 차입을 바탕으로 일궈나간 상황이었는데 이 동양그룹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최근 10수년 사이에 특별하게 무모한 인수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단순히 특별한 돈줄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씩 위기가 커지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가 주요 돈줄이었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돈이 계속 줄어들었는데요. 재무제표를 보면 동양시멘트만 지난 2010년에 439억 원이 적자였고 2011년에는 865억 원이 적자였고요. 그 이듬해인 2012년에는 669억 원 계속 이렇게 적자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건설 경기 안 좋은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건설 현장에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겠지만 시멘트 회사는 국내 건설 수요가 없으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겹친 겁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 중에 그 회사 돈 잘 벌지 않나 이렇게 떠오르는 회사가 아마 없을 거라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양생명이라고 또 계열사가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9천억 원을 받고 매각했고요. 동양증권 정도가 혼자 제밥벌이 정도를 하고 있고 초코파이 만드는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게 동양그룹이 아니라 동양그룹 오너 일가의 여동생이 하는 회사니까 좀 관계가 좀 먼 회사입니다. 예, 그래 오리온은 또 다른 그룹으로 이 구분이 또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창업주의 예. 그 둘째 딸이 운영하는 그런 그룹 쪽에 있는 회사라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건 첫째 딸의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유동성 위기를 이번에 극복하기 위해서 계열사 지분 매각을 한다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워크아웃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동양시멘트 같이 말씀드린 회사는 워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정 관리하고는 좀 달리 돈 빌려준 채권자들끼리 좀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 살릴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절차인데 법정 관리보다는 약간 좀 덜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현금을 어디서 구할 길은 없으니까 계열사 지분이나 기타 돈 되는 자산 이걸 좀 팔아서 해결해야 되는 길이 남아 있는데
요즘 집 한 채 팔려고 시장에 내놓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겠지만 자산을 파는 게 이게 시간이 보통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그렇게 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일단 안 갚고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좀 벌어서 자산을 팔아보겠다 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다만 자산을 팔기로 한 게 어제 오늘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동양그룹이 1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일이긴 한데 이게 예. 팔려고 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아온 것이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 12월에 오리온 지분 1,600억 원 받고 팔았고요. 동양시멘트가 갖고 있던 배 9척을 또 작년 12월에 350억 원 받고 팔았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1월 달에 부산의 냉동창고 이것도 한 350억 받고 팔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의 레미컨 공장 21개도 1,170억 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자산 매각을 해왔는데도 이제 이런 상황에 도달했던 거고 올해 안에 만기 돌아오는 대출금이 1조 원 넘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조금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좀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식회사 동양은 법정 관리 신청한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 한 20일 정도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거래는 시작되는데 법정 관리 들어간 상황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주가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주들 피해는 일단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이 이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동양그룹이 그 현 회장이 얘기하는 대로 계일사와 자산 매각을 어느 정도 하고 하면 다시 회생을 할 길은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동양그룹이 한 부채가 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동양그룹에서 팔 수 있는 계열사라고 하는 게 동양증권하고 발전을 하는 동양파워 정도가 그나마 돈 한 수천억 원대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다 팔릴 경우에는 대출금의 한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구할 방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는 동양그룹의 돈을 은행에서 빌린 거라면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사례를 봤습니다만 은행들을 일단 모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렵게 됐으니까 돈을 좀 더 빌려주라 이런 요구도 사실 가능하고 예. 만기를 좀 연장해라 이런 요구도 가능한데 이번 동양그룹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동양그룹에 돈 빌려준 가장 큰 손이 이게 은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네. 겁니다. 동양증권이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팔았고 그거 판 돈으로 빚을 갚아가면서 회사를 돌려왔던 건데 그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요. 금융당국에서 압박을 좀 하면 돈을 좀 더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동안 빌려준 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좀 더 돈을 투입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시간도 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위기를 버텨서 넘기곤 하는데 개인들한테 빌린 돈은 이거 일일이 수천 명 찾아다니면서 돈 좀 더 빌려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뭔가 협상을 할 창구 자체가 없다는 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 투자자 피해 문제인데요. 이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제 당장 나온 뉴스가 예. 7, 8% 고금리가 붙어서 투자자가 쉽게 유혹에 빠졌고 또 그리고 동양증권이 이 판매를 하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이 동양그룹이 뭐 여신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금융감독은 이 책임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책임 없다고 보십니까?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크죠. 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라고 하는 게 동양그룹에 돈 빌려달라는 차용증입니다. 그걸 일단은 차용증을 써주고 개인들한테 돈을 빌린 건데 과거에 몇 년 전에 저축은행 후순위채가 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샀다가 피해 보신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사실은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은 일이 이게 반복이 된 겁니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개인들한테 동양그룹이 이 CP를 판 이유가 개인 말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다른 회사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한테 판 건데요. 증권사가 자기 계열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고객들한테 팔 때 이 회사 굉장히 위험한 회사인데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팔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파는데 그래서 애초부터 계열사가 자기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증권사가 팔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저축은행이 어려워서 후순위채를 찍어서 판 건데 그 후순위채를 어려운 그 저축은행이 팔다 보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얘기하고 팔죠. 그래서 사실상 부실한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그래서 개인한테는 앞으로는 못 판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개인들한테 못 팔게 해놓고 증권사가 비슷하게 위험한 기업어음은 그냥 계속 팔아
팔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구조적으로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뒤늦게 이게 올해 10월부터는 그래서 계열증권사는 위험한 계열사의 기여보험은 못 판다는 규정을 만들긴 했는데 예. 문제는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아놓은 상태라 보니까 10월 달에 만기 돌아온 건 그럼 누구한테 빌려서 메꾸느냐 이게 답이 없어서 그래서 동양그룹이 10월 달에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런 것이 시장에 많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10월이 되기 전에 이미 9월 말에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피해 금액이 이제 연말까지 1조 한 2천억이 넘고 또 예. 피해자가 알려진 바로만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한 그 보상이나 대안 마련 이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에서도 보셨겠지만 특별한 예. 보상 못 받고 끝났거든요. 예. 저축은행들은 이제 자산이 별로 없지만 동양그룹은 일부 자산이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역시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로 빚잔치 하는 거 말고는 별로 다른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금리가 높았지만 위험할 것 같아서 사고 싶었는데도 투자하지 않았던 더 많은 다른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게 되겠고요. 다만 동양증권이 이걸 팔면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면서 팔았다든가 하면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 받을 길은 남아 있는데 이게 뭐 녹취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피해 보상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금융당국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 그리고 자산운용 그리고 이 동양생명보험 이 3개 금융계열사에 맡기는 고객자산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동양생명회사 지금 팔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동양증권이나 동양자산운용 이 고객자산 정말 안전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 동양증권에서 산 펀드는 동양자산운용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우리가 펀드를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운용사들은 주식을 사고 팔고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의 신탁계정으로 넘어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나 뭐 CMA나 나머지 다른 것들이 다 안전하게는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게 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동양증권이 그 법을 제대로 따랐느냐 이제 이 여부 그리고 감독당국이 그걸 제대로 감독했느냐 이 부분은 남아있겠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동양증권이나 동양생명에 맡긴 돈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동양계열사 CP를 산 분이 아니라면 동양생명에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동양증권에 계좌가 있는 분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설명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이 최근에 우리 지금 대기업들이 그 논란이 와중에 많이 있습니다. 한화 SK는 회장이 영의 몸으로 돼가 있고 지금 뭐 롯데그룹은 세무조사 받고 있고 또 예. CJ도 지금 구속돼가 있죠. 효성은 또 이 수사를 받아야 될 거의 그 입장처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동양그룹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경제 이제 이런 식의 그 계속 그 재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예, 어떻게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뭐 동양그룹 자체는 쓰러지거나 하더라도 회사들이 뿔뿔이 다른 회사에 팔리고 나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을 닫을 회사라면 문을 열어놔도 한국 경제에 뭐 큰 기여를 못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동양그룹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회사채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래도 연명할 수 있었던 회사들이 또 위기가 닥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그 현대상선이나 혹은 한라건설이나 이런 회사들은 회사채가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산업은행이 정부 돈을 투입해서 지금 회사채를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동양그룹은 회사채가 아니라 만기가 짧은 기여보험을 가지고 돌렸다가 정부의 혜택도 못 받고 좀 이런 상황이 된 거라서 걱정하시는 대로 큰 대기업들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비슷한 중견그룹사들은 요즘 많이 자금난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들리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뉴스 듣고 3부 이어갑니다.